그래서 10억 원짜리 상가를 매매한다고 할 때 약 9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은요, 감정가의 6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고 안녕하십니까. 동선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미니언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비법 제3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상가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개별 상가의 종류별 특징과 돈 되는 상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3부 강의에서는요, 상가 투자의 활용 점정을 찍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바로 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상가 투자 시에는 대출이 필수 조건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상가 담보 대출의 기준. 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상가 담보 대출 시의 감정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네 번째 파트 상가 담보 대출 시의 LTV 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는 상가 담보 대출 시의 RTI 규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상가담보대출 사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상가 투자 시 대출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보다는 규제가 덜한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상품에 대한 대출 규제의 현실 속에서 투자자들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발길을 돌리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비주택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익 상품인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상가를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돈이 필요하겠고, 상가 매입 시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1년도 4분기 예금 취급 기간에 부동산업 대출은 총 332조 6,821억 원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서 11조 2,294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2021년 3분기 그리고 2분기와 더불어 3번 연속 10조 원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2021년도에 부동산업 대출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매입 자금은 시설 자금으로 잡히는데, 전체 부동산업 대출의 60% 이상이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3분기에 부동산업 관련 대출 중에서 시설 자금 대출액은 총 207조 7,5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부동산업 대출의 64.6%를 차지했고요. 작년 4분기에도 시설자금 대출액은 214조 11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업 대출의 64.3%를 차지하면서 작년도 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은 계속해서 전체 부동산업 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입 시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활용할까요? 물론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풍부해도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죠. 네, 상가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 금액의 50에서 60% 정도는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대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출은 매매가의 50% 정도 잡으면 되겠고요. 내가 가진 자금의 2배 정도의 매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지만, 반면에 상가 투자에 관련된 상가 담보 대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상가담보대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담보대출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한도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대출 한도에 따라
필요한 투자 자금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상가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가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당 상가의 가격이 되겠고요. 내가 구입하려는 상가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담보대출 금액의 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계약하려는 상가의 가격과 실제로 감정되는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금융사들은요, 상가 매매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선택해서 한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내가 상가 건물을 10억 원을 주고 계약하려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도 똑같이 해당 상가 건물이 10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담보대출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감정 금액은 매매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가 담보대출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돼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KB 아파트 시세가 표준 가격을 알려주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을 통해서 상가의 담보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상가 대출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자면요. 우선적으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상가의 실거래 가격 중에서 우선적으로 낮은 가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상가의 지역별, 물건별 부동산 담보 회수율, 즉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곱하고요. 세 번째 단계로 상가 임대차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 즉 세입자의 보증금을 차감하거나 또는 담보 인정 금액의 6분의 1을 차감해보고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상가담보대출 시 감정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탁상감정 이후에 실사감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탁상감정은요, 대출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와 기존의 대출 사례 등을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감정이 되겠고요. 실사감정은 말 그대로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시에는요,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례들이 감정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준지와 표준지의 감정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매 사례와 향후의 황금성, 지역 호재 등을 고려해서 감정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감정 금액은요, 실거래가의 80에서 90% 정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 원짜리 상가를 구매한다고 한다면요, 감정가는 8, 9억 원으로 책정이 되겠죠. 만약에 해당 상가 건물이 시내의 중심지나 황금성이 좋은 상가라고 한다면 대략 90%까지도 감정 금액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2-356-7877, 이메일은 ysys8765 네이버닷컴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상가담보대출 시 LTV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담보 인정 비율인 LTV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도시의 중심 지역에 황금성이 좋은 상가 건물의 매매가가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감정 금액은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약 9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짜리 상가를 매매한다고 할 때 약 9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은요, 감정가의 6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고 특히나 이용하는 금융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1금융권은요,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건물 감정가 대비 50에서 60%로 진행이 되고요. 반면에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이금융권이나 P2P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소재한 지역이나 황금성에 따라서 LTV 80에서 90%까지도 인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매매가 10억 원의 상가를 담보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선 90%의 감정가, 즉 9억 원의 감정 금액을 받는데 이 감정가의 LTV 60%인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5억 4천만 원이 은행 용어로 담보 인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담보 인정 금액에서 한 번 더 삭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 임차 보증금입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차감은요,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현재 임차인이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올지 모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 실무에서는 담보 인정 금액의 보통 6분의 1 정도를 차감해 줍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5번째 파트입니다. 상가담보대출 시 RT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TI는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산출하는 방식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이자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이 되고 2018년도 3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그 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개인은 DSR 규제를 받지만 부동산 임대업자는요, RTI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출되는 이자 비용보다 임대소득이 높다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받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RTI, 즉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요, 1년간의 총 대출 이자 분의 1년간의 총 임대 소득을 의미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무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RTI 기준은요, 주택의 경우에는 RTI 125% 이상,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RTI 150% 이상이 돼야지 대출이 무리 없이 승인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 이하의 RTI는 제한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RTI 규제는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RTI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RTI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 상품에 비해서 LTV나 DSR, DTI로는 대출 규제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상가담보대출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를 매수한다고 할 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상가 매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서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상가를 검색해 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복합 상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가는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현재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5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를 썼고, 자, 매수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1금융권의 시중은행 방문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5억 원이란 금액은 바로 상가의 매매가가 되겠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는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내가 매입하려는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먼저 한정하게 됩니다.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KB 시세라는 표준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아파트 가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상가나 상가주택 같은 물건들은요,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꼭 감정을 해야지만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은 매매가의 90% 정도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상가의 감정가는요, 매매가 5억 원의 90%, 즉 4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바로 이 감정가에다가 LTV를 곱해서 담보 인정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상가의 LTV도 은행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일반적으로는 6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상가도 LTV를 60%라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감정가 4억 5천만 원에다가 LTV 60%를 곱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2억 7천만 원이 되네요. 바로 2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은행 용어로 담보 인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체크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줘야 합니다. 네, 이것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빼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은행 실무에서 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계산 방식인 담보 인정 금액의 6분의 1을 빼느냐의 문제인데, 네, 결론적으로 둘 중에 큰 금액을 빼줘야 합니다. 네, 이것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요.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아도 소액 임대차를 먼저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실행할 때 그 금액을 먼저 빼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대출 한도가 사실상 더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담보 인정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6분의 1을 또 빼면은 4,500만 원이 더 빠집니다. 결국 상가 담보 대출의 한도는 2억 2,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현재 보증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물건 사례에서는 담보 인정 금액 2억 7천만 원의 6분의 1, 즉 4,500만 원을 빼준 금액인 2억 2,500만 원이 실제 이 물건의 순수 담보 대출 금액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매가 5억 원에 나온 상가에 대해서 은행에서 보는 순수 담보 대출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산정한 순수 담보 대출 금액으로 딱 2억 2,500만 원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출 금리가 가장 저렴하게 되죠. 만약에 2억 2,500만 원으로 상가 매매 시 대출 금액이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7, 8천만 원 더해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순수 담보 대출 금액인 2억 2,500만 원에 더해서 7, 8천만 원은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죠. 한마디로 담보 대출 금액에 신용 대출 금액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신용 대출로 받은 7, 8천만 원은 담보 대출보다 당연히 이자가 더 높겠죠. 실제로 내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은행에다가 이자를 따박따박 잘 낼 테니까 대출을 더 해달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해줄까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은행에서는 결국 차주의 상환 능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과하지도 않고요.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차주의 신용 등급도 양호하다고 가정할 때에는 여기 보시는 상가 매매가 5억 원에 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가의 순수 담보대출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에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투자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실제 상가투자 시에 활용점정이 되는 부분이죠. 상가를 매수할 때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투자 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상가투자할 때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2-356-7877 이메일은 ysys8765 네이버닷컴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 강의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